네, 감사합니다. 이제 슬슬 오늘 두 번째 날에 이제 오후가 중간 정도로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뭐 오늘 이 세션 자체는 이제 AWS IoT라는 주제로 오로지 한계 있는 세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션을 통해서 한번 이제 고객 여러분들이 AWS IoT가 어떤 서비스들이 있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보시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도 이제 또 제 옛날 데이터 센터 동료분들도 많이 오가 계시는데요. 맨 처음에 배운 게 뭐냐면 RJ45 찍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을 기어서 서버를 서로 연결하는 작업들을 이제 맨 처음에 신입사원 때 했었는데요. 서버가 예를 들어서 100대가 들어오면 200개를 찍었어야 됐죠. 양쪽 끝에 있으니까 RJ45를 찍는데 그것도 틀리면 되게 선배들한테 혼 많이 났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실 근데 클라우드를 저희가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고 그 위에다 워크로드를 구축해서 사실 이제 사용하게 되면서 너무나도 쉽게 이제 저희가 워크로드 작업들을 하실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에서 머신러닝을 사용하신다든지 빅데이터를 사용하시는 것들 자체가 이제 굉장히 쉬운 작업이 됐습니다. 연결하는데 저희가 뭐 클라우드에 연결하는데 네트워크나 이런 거 고민 안 하시잖아요. 근데 하지만 저희가 이제 물리 세계에서 실제로 사실 저희가 모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 물리 세계를 배제시켜 놓고 클라우드에서만 데이터를 생성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물리 세계에서 저희가 그런 데이터들을 클라우드로 가져오고 또 그 기반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리적인 저희가 추론을 하려고 해야 된다면 이런 방법들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킹 도구로서의 AWS IoT 부분을 제가 오늘 소개를 좀 쭉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디바이스와 디바이스, 또 디바이스와 클라우드를 연결하게 하는 이런 도구가 저희가 IoT로서 2015년도 서밋 때 저희가 발표됐었는데요. 그래서 이 이후부터 오늘 이제 끝까지 저희가 어떤 서비스와 기능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설명드린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AWS IoT는 이미 많은 고객분들이 다양한 솔루션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계시죠. 대표적인 경우가 예지 정비입니다.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환경에서 소모품들의 수명을 예측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여러분들이 많이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한 사용량이나 몇 킬로 갔냐는 이런 사용량과 혹은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소모품을 교체를 하시죠. 근데 사실 이런 소모품의 어떤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저희가 예지 정비를 만약 할 수 있다면, 어떤 문제가 사실 발생되기 전에 예지 정비를 할 수 있다면, 사실 이제 그런 장비에 대한 어떤 실패 비용, 장비가 소모품이 제때 교체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실패 비용까지 우리가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고객들이 AWS IoT를 예지 정비나 또 뭐 건강 및 의료 솔루션이나 또 에너지 효율 모니터링에 현재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 AWS IoT가 어떤 도구냐? 고객 여러분이 이렇게 비즈니스를 위한 솔루션을 만들 때 사용되는 도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AWS IoT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 먼저 시켜드릴게요. 저희 AWS IoT 아키텍처는 총 3가지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바이스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디바이스를 포함한 저희 엣지와 연결과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과 또 컨트롤 서비스가 있습니다. 디바이스와 거기서 발생되는 메시지들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또 보안, 시큐리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를 담당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서비스는 이렇게 모인 데이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냐, 가치를 창출하는 도구를 제공하는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 계층에 따라서 작년 리인벤트 이전까지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바이스 소프트웨어에서 저희 엣지에서 가장 큰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그린그래스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프리알토스라는 이제 부분을 사용을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아마존 프리알토스 리얼타임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사용하는 리얼타임 OS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AWS의 디바이스와 AWS IoT 클라우드 쪽으로 연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SDK를 제공하고 있는 지금 디바이스 SDK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트롤 서비스는 AWS IoT 코어, 메시지와 디바이스에 발생하는 메시지와 또 디바이스와 클라우드를 연결하고 또 그 메시지들을 처리하는 메시지 브로커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규모의 디바이스, 저희가 이제 뭐 한두 개의 IoT 장비 가지고 사용하실 것이 아니죠.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디바이스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런 디바이스의 대규모의 집합을 저희가 플릿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플릿들을 관리하는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플릿의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디바이스 디펜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서비스에서는 AWS IoT 아날리틱스를 사용해서 이제 추론을 하실 수 있고요. 지금 이 장표를 만약 보시게 되면 마치 이게 소프트웨어 스택이 하드웨어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사이클을 저희는 이제 IoT 선순환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디바이스에서 시작한 데이터가 컨트롤 서비스를 통해서 모이게 되고, 또 컨트롤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처리해서 데이터 서비스로 넘기게 되면, 이 데이터 서비스에서 디바이스 소프트웨어가 좀 더 정확하게 작동되기 위한 그런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사이클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순환 사이클을 돌아서 계속 진흥화 및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성과 창출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새롭게 나온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뒷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금년도에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나와 있는지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바이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많이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시스템이나 자동차, 저희가 사용하는 휴대폰, 전화기, 또 공장의 많은 시스템들이 사실 인베디드 시스템의 이런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하면 이제 범용 프로세서에다가 예를 들어서 롬, 램, I/O 컨트롤러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칩이죠. 대략 매년 200억 개 이상의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에 들어가 있거나 랩탑에 사용하는 CPU의 약 40배가 넘는 개수가 출하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 자체는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대략적으로 32비트 마이크로 컨트롤러 개당 가격이 0.5불 정도 됩니다. 엄청 싸죠. 싼 대신 컴퓨팅 파워도 굉장히 낮고 메모리 사이즈도 보통 1메가 언더를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메모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연결, 인터넷이나 어떤 디바이스끼리 안전한 통신을 하기 위해서, 보안 계층을 하기 위해서 TLS를 사용하실 때 좀 문제가 되죠. 이렇게 메모리가 너무 작으면. 그래서 저희가 가장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프리알토스 OS,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를 확장하는 아마존 프리알토스를 저희가 작년 리인벤트 때 출시됐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작년 서울 서밋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로컬의 그린그래스나 또 AWS IoT 코어에 TLS로 접속하실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또 코드 사이닝을 통해서 프리알토스로 펌웨어를 OTA 업데이트 등을 사용을 하실 때 파일을 암호화해서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펌웨어 레벨 단의 보안을 꾀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지금 TI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또 ST 마이크로, 인피니언, 자이링스 같은 하드웨어 업체들이 아마존 프리알토스가 인증되어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디바이스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트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려면 저희 아마존 홈페이지에 파트너 디바이스 카탈로그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 각각의 디바이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색을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번에 새로 나온 기능인데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위한 저희가 이제 이 IoT 운영 체계 프리알토스에 저희가 이제 BLE를 추가를 했습니다. 저전력 블루투스죠. 우리가 만약에 마이크로 컨트롤러 배터리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원을, 예를 들어서 여기가 와이어레스 환경으로 해서 써야 된다, 와이어가 낄 수 없는 환경이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BLE 지원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베타 버전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 BLE 지원을 이번에 디바이스에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스탠다드 BLE API를 제공을 해서 프리알토스를 지원하는 여러 장비들에게 동시에 공통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커스텀 프로파일 MQTT 오버 BLE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바일 디바이스를 IoT 프락시로 만들어서 프리알토스가 BLE만 지원을 하더라도 AWS IoT 코어에 접속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이 이런 저희 모바일 디바이스가 제공하는 기능인데, 와이파이 네트워크 구성도 BLE를 통해서 이 프로파일을 프로비저닝 받을 수 있어서 바로 이게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련된 데모가 저희 AWS 홈페이지에 있는 저희 관련 도큐먼트를 찾아보시면 간단한 데모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존 프리알토스에 대한 설명을 제가 쭉 드리면 고객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왜 이렇게 CSP,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아마존 같은 회사가 왜 이렇게 엣지의 영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린그래스라든지 지금 말씀드리는 아마존 프리알토스, 혹은 이번에 리인벤트에 발표된 아웃포스 같은 이런 엣지에 관련된 서비스를 계속 내고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혹자는 문어발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항상 고객들이 원하는 기능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곳에서 데이터가 소비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처리하는 것을 바로 엣지의 개념이라고 보는데,
이런 엣지의 필요성은 아마 이렇게 세 가지로 축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 법칙입니다. 즉 만약에 우리가 자율주행차를 만들어서 IoT 처리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 데이터가 모두 클라우드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러면 아마 운전을 제대로 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아무리 뭐 빠른 5G를 쓰신다든가 통신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물리 법칙, 거리에 영향을 받게 되죠. 광속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워크로드를 처리할 때는 항상 이 워크로드에 국한되어 있는 레이턴시와 그 레이턴시를 지배하고 있는 물리 법칙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혹은 저희가 이 AWS IoT를 원양어선 바다의 한가운데 떠 있는 배 안에서 만약 사용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사실상 뭐 인터넷이 되지는 않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고려를 하셔야 되죠. 두 번째는 경제적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이미지를 찍어서 이것들을 가지고 머신러닝에 추론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한다고 할 때 이 모든 이미지를 다 클라우드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트워크 비용이 많이 나오겠죠. 네트워크 비용도 많이 나오고 또 이런 카메라가 한두 대가 아니고 점점점 인기가 좋아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용 담당자가 쫓아올 겁니다. 아마 이 엄청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로 올려서 처리한다는 것은 곧 비용의 상승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어떤 경제적인 법칙을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지역의 법이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특정 나라들은 해당 데이터가 국가 외에서 벗어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면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WS IoT 기능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기능을 어떻게 엣지에서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WS IoT 서비스를 엣지까지 저희가 확장한 서비스를 바로 그린그래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린그래스는 여러분들이 로컬 메시지,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디바이스에 생성된 메시지는 AWS 클라우드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로컬에 있는 그린그래스에 접속돼서 소비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로컬 액션, 람다를 통한 흔히 잘 알고 계신 람다를 사용한 로컬 액션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로컬 섀도우를 통해서 디바이스가 사실 그린그래스가 아닌 그린그래스에 연결되어 있는 엣지 다른 디바이스가 끊어지더라도 네트워크가 끊어지더라도 그 디바이스와 서로 상태를 어플리케이션과 공유할 수 있는 저희가 로컬 섀도우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로컬 자원 GPU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로컬 자원이라고 하면 이제 그 해당 그린그래스가 가지고 있는 뭐 스토리지라든지 뭐 GPU라든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보안이나 OTA 업데이트도 이 그린그래스를 통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머신러닝 추론도 그린그래스에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존의 기능 외에도 저희가 총 3가지의 그린그래스에 추가된 기능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커넥터인데요. 커넥터는 여러분들이 쉽게 그린그래스 쪽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으로 정의된 이런 커넥션 모듈을 제공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AWS 서비스랑 그린그래스를 붙이는 거를 생각해 보셨을 때 클라우드 와치, 또 디바이스 디펜더, 오늘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디바이스 디펜더도 있고요. 또 키네시스 파이어호스트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에 AWS 서비스를 붙이는데 사용될 수 있는 사전 모듈을 제공해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라즈베리 파이 GPIO 제어나 또 시리얼 스트리밍을 받을 수 있는 부분, 또 마지막으로는 스플렁크 같은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나 또 트와일러 같은 메신저와도 같이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커넥션 모듈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로컬 시크릿 매니저라고 AWS에 시크릿 매니저가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이 AWS 시크릿 매니저를 엣지 땅까지 확장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린그래스 코어에서 여러분들의 키나 패스워드, 크리덴셜, 컴플리케이션 같은 중요한 정보를 보완을 하실 수 있고요. 이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코드 안에 직접 어떤 비밀번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걸 방지하실 수가 있어요. 의외로 이런 식으로 공개되는 크리덴셜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실 수 있고, 또 장비가 사실 오프라인이 되더라도 그린그래스가 AWS IoT 코어와 통신이 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람다가 로컬 서비스나 어떤 아까 말씀드린 커넥터에 붙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드웨어 시큐리티 인티그레이션이 있는데요. 몇몇 장비들은 이 로컬 하드웨어 보안 저장소라는 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프라이빗 키를 장비에다 저장을 하고 보통 사용하게 되시는데요. 그래서 보통 config JSON 위에 위치가 지정되어 있고 일반적으로는 로컬 파일 시스템에 그 프라이빗 키를 저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NXP나 인피니어 같은 특별한 하드웨어 저장소를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에서는 프라이빗 키를 그 안에 저장함으로써 좀 더 강력한 보안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이 지원되는 장비 리스트들은 아까 말씀드린 AWS 파트너 디바이스 카탈로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어떤 장비가 지원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새로운 트렌드가 저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기능 외에도 이 엣지에서 머신러닝을 이렇게 엣지에서 활용하는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고객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전에 만들어진 모델을 먼저 IoT 그린그래스에 돌려서 사용을 하셔서 데이터를 추론에 기반해서 뽑아내시고요. 그 데이터를 AWS IoT 코어를 거쳐서 이제 IoT 아날리틱스에다 보냅니다.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의 전처리 파이프라이닝이 진행되죠.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데이터의 집계와 보안, 클렌징 같은 작업들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는 또 C계열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나중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SQL 기반으로 계속 에도 쿼리를 날리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모아진 아날리틱스에서 처리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는 머신러닝을 제공하고 있는 세이지메이커에 넘겨서 다시 모델을 만드시는 겁니다. 개선된 모델이죠. 개선된 모델을 만들고 그 개선된 모델은 다시 AWS IoT 그린그래스에서 돌려서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 비즈니스를 이 그냥 선순환 고리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계속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그린그래스에서 우리가 머신러닝 추론에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AWS IoT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새로 추가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이 작년 리인벤트 때 세이지메이커 니오로 들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통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추론에서 실행되는 장비 아키텍처에 맞게 보다 정확한 모델을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텔이나 엔비디아나 암베이스, 퀄컴, 자이링스 같은 하드웨어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한번 세이지메이커 니오를 거쳐서 좀 더 거기 그 하드웨어에 정확하게 맞는 모델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용되는 모델의 크기를 최대 10배까지 줄일 수가 있는데, 이는 사실은 이제 추론을 모델을 만들게 되면 사실 추론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오퍼레이션 셋은 사실 전부 다 쓰지 않습니다. 일부만 쓰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남겨서 저희가 최적화를 해서 사용되는 메모리를 10배까지 줄이실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죠. 텐서플로나 MXNet이나 파이토치, XGBoost 같은 것들을 사용하신다면 거기에 맞게 또 추론을 최적화하실 수 있어서 약 2배 정도 속도를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엣지 디바이스가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죠,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좀 더 고객이 리치한 알고리즘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해드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사용해서 저희가 1층 엑스포 부스에다가 회전 초밥을 지켜라라는 데모를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을 도는 이 스시들이 예를 들어서 누가 건드렸다던가 잘못 돌다가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초밥이 머리가 없어졌다던가 이런 것들을 디텍팅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당 로봇이 그 해당 디텍팅된 그 스시를 빼내고 다시 새로운 스시를 넣는 이런 데모를 저희가 운영 중에 있고요. 이 학습을 위해서 많은 AWS 서비스가 사용됐는데요. 세이지메이커 니오라든지 그라운드 트루스 이런 부분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제로 이렇게 AIoT가 사용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데모니까 한번 많은 관심을 가져서 한번 방문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컨트롤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층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AWS IoT 코어입니다. 이 코어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AWS IoT에 관련된 작업들을 처리하는 계층이고요. 예를 들어서 인증, 엑소09라든지 IAM이라든지 코그니토, 또 페더레이티드 아이덴티티스 같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연결된 디바이스들 간에 송수진되는 메시지 처리를 하는 디바이스 게이트웨이, 또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 로직에 따라서 데이터를 메시지를 변환하고 어떤 특정 서비스로 전송하는 룰 엔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바이스 섀도우, 또 레지스트리 같은 디바이스 섀도우 같은 경우는 아까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디바이스가 오프라인이라 하더라도 상태값을 계속 업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을 계속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 레지스트리는 여러분의 디바이스의 메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코어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서비스는 베이직 인제스트입니다. 이
부분을 사용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메시지를 AWS IoT 코어를 통하지 않고 바로 룰 엔진으로 넘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룰 규칙에서 바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바로 보내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고객의 가장 큰 베네핏은 뭐냐면 대량의 디바이스 데이터를 낮은 비용으로 AWS IoT의 특정 서비스로 보내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키네시스라든지 다이나모DB 같은 서비스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제 고객 중에 이제 예전에 워크로드를 문의했던 고객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었죠. 주로 이제 위치 정보 트래킹 이런 정보를 AWS IoT나 어떤 아날리틱 같은 데서 처리를 하고 싶은데 메시지 브로커 비용 때문에 너무 비용이 많이 나온다. 왜냐하면 차가 한두 대 있는 게 아니죠. 굉장히 많은 수의 차량들이 많은 위치 정보를 굉장히 짧은 간격으로 계속 보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다이어트 할 수 없을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요 베이직 인제스트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온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 일반 대비 약 70% 이상의 비용 저렴이 쓰셔서 이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한 개의 디바이스가 베이직 인제스트를 쓰실 때 이렇게 대량의 데이터를 보내는 것 외에도 바로 메시지 브로커에 바로 다이렉트로 붙어서 처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디바이스들끼리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메시지 브로커를 같이 쓰시고 내가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AWS 클라우드에 올려서 많이 처리를 하려다 그러면 동시에 같이 이 베이직 인제스트를 통해서 메시지를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두 대를 쓰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사실 IoT 디바이스를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디바이스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그럼 이 많은 디바이스를 내가 프로비저닝 할 것인가, 롤아웃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디바이스의 이름과 유형과 인증서 같은 부분들을 레지스트리에다 넣고 또 이런 것들을 배치 작업을 통해서 플립 프로비저닝을 하는 저희 기능과 또 이게 굉장히 많이 배포된 장비를 검색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바이스 아이디 혹은 상태 등을 조합을 해서 쿼리 형식으로 실시간으로 디바이스를 찾는 실시간 플립 인덱스 및 검색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또 디바이스 그룹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로깅 레벨이 다른 두 개의 그룹을 놔둡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은 인포 정보만 모으고 한쪽은 디버그 정보까지 모두 모으는 두 가지의 그룹을 놔두고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떤 디바이스가 좀 보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인포 그룹에서 디버그 모드로 옮겨서 저희가 상세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 디바이스 매니지먼트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OTA 업데이트도 이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서비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매니지먼트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많은 신규 기능들이 이번에 나왔는데요. 첫 번째로 디바이스 커넥티비티 인덱스입니다. 디바이스가 AWS IoT에 붙어 있는지 혹은 연결 해제가 되어 있는지를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이나믹 띵스 그룹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검색 쿼리를 통해서 동적으로 띵의 어떤 검색 그룹을 바꾸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드려요. 예를 들면 비즈니스 로직이 배터리가 80%가 넘는 디바이스만 나는 업데이트를 하고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싶다라는 어떤 조건이 있다고 보죠. 그러면 배터리 용량이 80% 넘는 디바이스만 쿼리할 수 있는 이 기반한 다이나믹 띵스 그룹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펌웨어 업데이트의 타겟 그룹을 이 그룹에다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80%가 넘는 애들만 펌웨어 업데이트가 되고 빠져나가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겠죠. 또 마찬가지로 또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적절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이나믹 잡스라는 기능도 추가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디바이스가 많으면 OTA 업데이트를 계속 실행을 하셔야 되는데 OTA 대상 디바이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업데이트를 실행하는 쪽 리소스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리소스가 부족해서 내려보내는 쪽에서 업데이트가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늘려가면서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또 만약에 업데이트에 실패에 관련된 어떤 값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도 지정을 하셔서 불필요하게 잘못된 업데이트가 내려가서 많은 수의 디바이스가 잘못된 업데이트를 받는 이런 경우를 막으시는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코드 사이닝을 통해서 데이터 펌웨어가 내려가기 전에 서명을 디지털 서명으로 암호화해서 보냄으로써 예를 들어 중간에 누군가 잘못된 디바이스 펌웨어를 내리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말씀드린 코드 사이닝 같이 사실 이렇게 디바이스에 대한 보안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죠. 그래서 항상 모든 세션에서 자주 듣는 말씀이시겠지만 AWS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보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AWS IoT 디바이스 디펜더는 바로 이 매시브한 굉장히 많은 수의 디바이스의 보안을 담당하는 서비스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디바이스의 설정을 감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된 인증서가 똑같은 인증서가 여러 대 들어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감사도 수행을 하실 수가 있고, 또 혹은 디바이스가 보통 때 보이지 않는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 이런 것들도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열려져 있는 포트가 달라진다든지 통신 대상이 달라진다든지 갑자기 데이터량이 변한다든지 이런 것 비헤이비어를 찾아서 알림을 만드실 수가, 경보를 생성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보안 문제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최소한 뭐 어떤 조사를 해보실 수 있거나 혹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완화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그 AWS IoT 디바이스 디펜더에 대한 데모를 저희 최영건 SA님과 함께 발표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최원근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간단한 데모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데모가 조금 전에 설명됐던 내용들 중에 이제 디바이스에서 이상 징후가 탐지되거나 그랬을 때 그걸 감지해내고 알람을 보낸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그 부분에 해당합니다. 뭘 할 거냐면요. 이제 사실 이제 예제다 보니까 데모이다 보니까 실제 환경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집에서 뭐 IP 카메라나 이런 것들로 이제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 사진들을 확인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를 약간 가상의 형태로 구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바이스가 하나 있을 건데 그 디바이스는 일정 간격으로 내가 지정한 특정 스토리지에, 여기선 S3라는 저희 쪽 스토리지를 쓸 건데 사진을 업로드를 할 거고요. 그 스토리지에서 그 사진을 가지고서 웹사이트에서 갤러리 형태로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디바이스에 이제 제가 여기서는 어떤 그 행동에 대해서 캐치를 할 거냐면 좀 의심스러운 접속이 하나 더 발생했다라는 그런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접속이 발생했을 때 이걸 탐지한 다음에 적절하게 격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메일로 알람을 받는, 그리고 조치가 취해지는 그 과정을 일단 보여드릴 건데, 자,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봐야 되겠죠. 이게 아키텍처인데 저 위쪽에 보시는 첫 번째 인스턴스는 모니터링을 위한 인스턴스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데모 영상을 쭉 한번 보시면서 그 모니터링 할 때 뭐 이것저것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밑에 보이시는 EC2 인스턴스는 저게 이제 IoT 디바이스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고 이 뒤에 시나리오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저쪽에 보이시는 IoT 디바이스 디펜더는 역시 저 요소가 하는 역할은 이제 그 이상 징후를 제가 설정을 해놓고 나서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감지해내고 그걸 알람을 저 옆에 있는 SNS라고 하는 노티피케이션 서비스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SNS 뒤에 옆에 있는 그 이메일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은 말 그대로 이메일을 사용자한테 이제 보내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람다가 하는 역할은 저 그룹, IoT 그룹이 지금 보시면 3개가 있죠. 맨 위쪽에 있는 그룹은 원래 저 디바이스 띵이 위치하고 있었던 기본 그룹이고요. 그 밑에 두 번째 있는 그룹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상 징후가 탐지되면 그걸 격리하기 위한 커런틴 그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룹입니다. 마지막 밑에 있는 그룹은 뭐냐면 저 두 번째 그룹에, 그러니까 격리 그룹에 속해지는 대로 디바이스는 바로 명령을 하나 받게 됩니다. 그 명령이 저 중앙에 보이시는 IoT 잡이라는 건데요. 저 IoT 잡이 돌게 되면 저 디바이스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시로 셧다운을 해서, 그러니까 디바이스를 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디바이스를 내리는 작업을 하고 나서 세 번째 그룹인 애프터 셧다운 그룹이라는 저 마지막 그룹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맨 밑에 보이시는 저 S3 for static web host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는 이제 그 인스턴스에서, 그러니까 디바이스에서 사진이 업로드되면 그걸 갤러리 형태로 뿌려주는 웹사이트 역할도 같이 한번 하게 됩니다. 자, 시나리오를 간단히 볼 건데요. 일단 처음에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EC2 인스턴스, 그러니까 디바이스로 사용되는 저 EC2 인스턴스에 크게 3개의 에이전트가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그 인스턴스에서는 이제 각각의 에이전트를 실행하는 것까지 보여드릴 건데, 자, 맨 밑에 있는 제일 간단한 에이전트부터 먼저 볼게요. 이거는 말 그대로 픽센더라고 그냥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사진들을 계속해서 S3라는 스토리지에 업로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앙에 있는 잡 에이전트라는 녀석은 이것도 역시 단어 그대로 IoT 잡에 커넥트를 한 후에, 연결이 된 후에 저기서부터
혹시 IoT 잡이 수행이 되라는 그 명령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맨 위에 있는 디펜더 에이전트는 지금 이 데모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저거는 기본적으로 IoT 디펜더 쪽에다가 사전에 정의된 IoT 토픽에 대해서 이 IoT 디바이스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매트릭들을 주기적으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간격은 5분 간격이고요. 자, 그렇게 에이전트 3개가 돌고 있는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인스턴스에 접속이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 저 디펜더 쪽으로 알람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디펜더가 이 매트릭에서 커넥션 개수가 하나 더 늘었다라는 걸 감지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SNS라고 아까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라는 곳에 이제 알람이 가게 되는데, 그러면 저 SNS가 하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저 SNS에서 일단 이메일을 보냅니다. 사용자한테 이메일을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밑에 람다 함수를 통해서 저 IoT 그룹을 바꿔주게 되는데요. 람다는 이걸 메시지를 받자마자 기본 그룹에서 쿼런틴 그룹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저 쿼런틴 그룹으로 디바이스가 바뀌게 되면 쿼런틴 그룹만 계속 지켜보고 있던 IoT 잡스에 의해서 저 쿼런틴 그룹의 셧다운이라는 명령이 강제로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좀 이따 화면에서 보시겠지만, 그러면 저 인스턴스가 내려가게 되죠. 인스턴스가 내려가면 이제 의심스러운 저 디바이스에서 더 이상 S3로 그 이미지가 업로드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알람 메일을 받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해야 될 일은 이거 무슨 문제가 생겼지? 라고 이제 그걸 인지하고 그걸 해결을 해야겠죠. 여기서의 해결은 이제 조금 더 단순한 로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접속이 종료된 상태에서 기본 접속 하나만 더 유지를 해서 이제 의심스러운 접속을 없애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람이 클리어가 됩니다. 아까는 알람이 발생했었죠. 이제 알람 클리어라는 메시지가 디펜더에서 저쪽 SNS로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이메일이 한 번 더 와요. 여기엔 이제 5분 정도의 간격이 필요하고요. 그랬을 때 이메일에는 이제 알람이 클리어됐다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고요. 람다가 한 번 더 호출이 되는데, 이때 람다는 알람이 클리어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 기존에 그룹이 원래 가 있던 애프터 셧다운 그룹이라는 곳에서 기본 그룹으로 다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 상태로 돌려주는 거죠. 이게 회복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기존의 EC2 인스턴스에서도 계속해서 사진을 이제 스토리지에 업로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시나리오인데, 이렇게 보면 조금 복잡하게 보이실 수가 있죠.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보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자, 이제부터 비디오가 상영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화면인데 IoT 화면이에요. 자, 그래서 우선 띵 그룹이 3개 아까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저 데모 그룹부터 보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디바이스가 속해 있는 기본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 세 번째, 이게 이제 알파벳 순이라서 저렇게 된 건데, 세 번째는 이제 데모 쿼런틴 그룹이라고 해서 이 그룹은 말 그대로 격리를 위한 그룹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저쪽으로 넘어갈 거고요. 자, 두 번째 위치한 저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 셧다운 그룹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셧다운이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격리가 조치가 된 이후에 이동되는 그룹입니다. 이렇게 총 3개의 그룹이 있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지금 제가 생성해 놓은 저 예제 디바이스 띵이 이제 어디 속해 있는지를 볼 건데요. 당연히 처음이니까 저 그룹이라는 걸 클릭을 해보면, 네, 데모 그룹에 속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저 데모 그룹에 속해 있고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현 상황을 볼 건데, 디바이스 디펜더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저렇게 디펜드 밑에 디텍트 밑에 있습니다. 바이올레이션은 말 그대로 문제가 있는지 보는 화면인데, 보시면 지금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네, 자, S3 화면입니다. 지금은 이미지가 아무것도 업로드가 안 되어 있어요. 당연히 제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다가 에이전트가 사진을 보내기 시작하면 저기에 업로드가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인스턴스에 접속을 해서 픽센더라고 하는 에이전트라고 하는 간단한 파이썬 스크립트를 돌려서 이제 그 로그를 확인해 보는 그 화면인데요. 그 로그에 보면 이제 업로드가 되었다고 나오죠. 이미지가 어느 위치로 업로드가 되었다라고. 이제 로컬에서 특정 이미지 파일들 중에 하나를 랜덤으로 골라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이따가 이제 화면에 고양이 사진이 보일 건데, 자, 이제 그 S3에 새로 고침을 해보면 아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JPG 파일이 몇 개가 올라가 있죠. 이게 갤러리 화면입니다. 웹사이트에 이런 식으로 사진이 하나하나 이렇게 실시간이 아니라
몇 초 간격으로 이제 이 사진을 받아서 웹사이트의 갤러리로 뿌려주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의도한 서비스가 제대로 동작하는 과정인데, 자 그러면 이번에 뭘 해주냐면 이번에는 잡 에이전트를 수행을 해주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IoT 잡에서 의도를 했던 이게 어떤 특정 상황에서 이 잡을 수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에이전트 커넥티드라고 되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디바이스 내에서 디펜더 에이전트라는 것을 하나 실행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뭘 하는지는 로그로 보는 게 가장 좀 한눈에 보기가 좋습니다. 여기서는 이 로그의 끝부분을 명령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게 이제 뒤에 10줄만 잘랐는데 그 로그가 좀 길다 보니까 지금 명령어를 다시 수정하는 화면이고요. 자, 보시면 TCP 커넥션에 저 밑에서 TCP 커넥션에 포트가 22번이죠. 그럼 SSH 커넥션이 지금 보시면 토탈 1개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제가 지금 접속한 거 1개밖에 없는 거고요. 이 화면은 모니터링용 인스턴스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지금 모니터링용 스크립트가 돌고 있고요.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화면이고요. 아까랑 다른 인스턴스예요. 아까는 검은 화면, 이건 흰색 화면이죠. 그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기 글씨가 써져 있는 대로 현재 지금 그 디바이스가 어디 속해 있는지, 그리고 바이올레이션이 있었는지, 어떤 잡이 수행 중인지를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제가 의도적으로 연결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검은색 화면이니까 디바이스에 연결이 하나가 더 추가됐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의심스러운 연결이 하나가 더 나왔으니까 이제 곧 바이올레이션이 생기겠죠. 이 화면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기 조금 뭐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잡 에이전트의 로그를 켜놓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여기서 셧다운이라는 명령이 수행되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첫 번째 화면으로 가보시면 디바이스 디펜더가 원래 저렇게 1개 있었잖아요. TCP 커넥션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총 개수가 2개가 됩니다. 밑에 보시면 2개가 붙었죠. 당연하죠. 제가 2개의 접속이 붙였으니까. 자, 그럼 이제 이 상태로 조금 더 냅두다 보면 이제 이 인스턴스가 내려가게 됩니다. 셧다운이라는 명령이 일괄적으로 수행이 되는데, 그 수행이 되고 나서 보면 저렇게 로그가 남아 있어요. 셧다운 잡이라는 게 이제 곧 프레서스가 될 거다 하면서 강제로 셧다운이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보고 나서 웹페이지를 보는 거죠. 그동안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사진이 더 이상 업로드가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서도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볼 수가 있고, 하지만 이제 알람의 핵심은 직접 내가 이메일로 받아보는 거죠. 그래서 요 다음 화면은 옆에 이제 참고로 제가 지메일을 쓴 이유는 별다른 게 아니고 회사 이메일을 보안상 쓸 수가 없어서 지메일을 사용했고요. 여기 보시면 알람 타입에 인 알람이라고 되어 있죠. 저게 이제 현재 알람이 발생 중이다라는 뜻입니다. 저렇게 이메일 메시지가 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화면이냐면 클라우드 워치 로그스라고 해서 말 그대로 로그를 남겨주는 이제 서비스인데요. 람다 함수가 돌고 나서 여기에 로그가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로그 콘솔.로그를 해서 파이썬 이제 스크립트를 만든 건데, 여기 보시면 어떤 특정 이제 제가 디바이스를 어떤 그룹에서 뺀 다음에 쿼런틴 그룹에 넣었다라는 메시지가 남아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바이올레이션 화면을 다시 가보면 아까 없었는데 하나가 생겼죠. 저게 제가 의도한 그 화면이고요. 히스토리를 가보면 이렇게 쭉 남아 있는데 보시면 인 알람이라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죠. 이거는 말 그대로 현재 바이올레이션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근데 디바이스를 가보면 저렇게 애프터 셧다운 그룹이라는 걸로 옮겨져 있죠. 이가 의도한 그대로 동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셧다운이 끝났으니까 이제 쿼런틴 그룹인데 애프터 셧다운으로 옮겨진 거죠. 지금 디바이스의 인스턴스를 확인해 보면 지금 스탑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셧다운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이걸 스타트를 해줘서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원래 상태로 되돌려 줄 거고요. 자, 2개의 창 중에 하나의 창,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되는 그 접속만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사진을 전송하기 위해서 사진 전송용 파이썬 스크립트를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저렇게 다시 아까랑 똑같죠? 자, 이제부터는 아까 저 윗줄까지 사진이 있었는데 밑에 사진이 하나씩 더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정상 동작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잡 에이전트를 수행을 해서 혹시나 발생할 IoT 잡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고요. 저렇게 에이전트 커넥티드라는 로그를 확인하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디펜더 에이전트를 저걸 꼭 실행을 시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IoT 디펜더 입장에서는 알람이 끝났는지 상황이 괜찮은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트릭을 계속 보내줘야 되거든요. 자, 지금은 이제 매트릭이 또 갔는데 이번에는 연결이 하나만 남았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알람이 클리어가 돼야 됩니다. 모니터링 화면에서 보시면 모니터링 인스턴스를 확인하면 처음에는 저렇게 인 알람 상태에 그 바이올레이션이 하나만 있었다가 지금 하나가 더 생겼죠. 저 지금은 알람 클리어드라고 하는 알람이 하나 더, 그러니까 바이올레이션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저게 그러니까 알람이 클리어됐다는 거죠. 이메일을 확인을 해보면 아까는 메일이 하나였는데 지금 저렇게 대화형으로 밑에 메일이 하나가 더 왔죠. 이번에는 알람 타입을 보시면 알람 클리어됩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이제 바이올레이션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자, 로그를 가보면 람다 함수가 수행이 되고 나서 저렇게 이제는 알람이 더 이상 그 상태가 활성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띵 그룹을 아까 애프터 셧다운에서 기본 그룹으로 옮긴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직접 가서 진짜 옮겨졌는지를 보겠습니다. 띵 그룹에 보면 아까 애프터 셧다운이었는데 지금 기본 그룹으로 옮겨졌죠. 자, 마지막으로 바이올레이션 상태를 보겠습니다. 아까는 바이올레이션이 액티브 상태였는데 지금 저렇게 보시면 알람이 클리어되어 있고 바이올레이션이 더 이상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시나리오고 이제 그 데모 비디오를 한 바퀴 돈 내용이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그 자체적으로 이런 디바이스 디펜더를 이용해서 데모를 구현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시간 관계상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딱 하나 보여드렸지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매트릭에 대해서 아까처럼 얼마든지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 얼마나 많은 트래픽이 오고 갔는지, 그리고 커넥션 수가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디바이스에서 혹시 내가 모르는 포트가 열려 있진 않는지, 과도한 혹시 뭐 메시지가 오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시나리오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디펜더의 활용도가 굉장히 넓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이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그 이종화 솔루션스 아키텍트에서 이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까처럼 지금 코드를 많이 보셨죠? 만들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 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AWS IoT를 사용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지 그에 관련된 서비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아직 프리뷰 상태이긴 하지만 이번 리미트 새롭게 발표된 서비스가 IoT 띵스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코드, 그 다음에 드랍 앤 드랍 형태로 마우스로 클릭을 해가지고 끌어오기를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실 수 있는 툴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이 이유가 여러분들이 IoT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시려고 하면 사실 가장 큰 문제점이 너무 많은 디바이스, 서로 다른 제조사들이 너무 많은 디바이스를 커넥션이나 이런 작업을 하려면 많은 양의 코드가 필요합니다. 또 이렇게 디바이스와 서비스를 묶는 것도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최소한 코드, 또 드래그 앤 드랍 해서 빠르게 만드시고, 또 이렇게 만드시는 어플리케이션을 엣지, 아까 말씀드린 그린그래스의 배포해서 외부의 네트워크가 끊어지더라도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 서비스 만드는 것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띵스 그래프의 예시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호텔에 들어왔을 때 웰컴 시퀀스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딱 들어오면 여기서 불을 켜주고, 사용자가 기존에 선호하는 채널이 있다면 채널을 틀어주고, 혹은 이 사람이 선호하는 온도가 있으면 온도에 맞춰주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시면 좌측에 디바이스에 있는 부분들을 끌어와가지고 바로 서비스와 싹싹싹 연결을 하시면 쉽게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실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 서비스에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가치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많은 양의 디바이스를 만들었을 때 여기서 오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할까요? 현실의 세계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노이즈도 많고 지터들도 많죠. 시간축 노이즈 같은 지터도 많고, 또 이런 데이터들은 다른 데이터를 참조해야지 의미가 있어지는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데이터들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어딘가 저장해서 분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손상된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값들을 변환해주고 이런 저장까지 해주는 이런 부분들을 IoT 아날리틱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일반 IoT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사례 기반한 사전 빌드 모델들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예지 정비 같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여러분들 자신만의 모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IoT 아날리틱스가 이제 저희가 AIoT라고 굉장히 아까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요즘 트렌드가, 그래서 여기서 또 많은 서비스가 새로 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Bring Your Own 컨테이너는 여러분들의 커스텀 코드나 혹은 매트랩, R, 옥타브, 또 SPSS, 뭐 파이썬, 주피터 노트북으로 만든 이런 부분들을 빌드된 컨테이너를 저희들 컨테이너를 통해서 이렇게 직접 배포하실 수가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것도 자동적으로 어떤 배치 작업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필요하실 때만 분석을 계획하고 작동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상 데이터 기간도 처음부터 계속 다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델타 타임이라고 불리는 필요한 증분 데이터만 캡처를 하셔서 전체 데이터를 전부 다 처리할 필요가 없어서 고객 여러분들이 아날리틱을 사용하실 때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비용을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AWS IoT 서비스와 또 새롭게 출시된 기능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작년 서밋 때 그 LG전자 띵큐 2.0에 관련돼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코웨이의 아이오케어 같은 사례를 봤을 때 저희가 사실은 이제 국내 거의 대부분의 홈 IoT에서 저희 AWS IoT가 그 베이스된 기반을 이미 많은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 저희가 뭐 심지어는 전자레인지, 세탁기 이런 가정까지 전부 IoT 디바이스화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럼 집이 아닌 우리 산업 현장에서 AWS IoT가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러면 이 전통적인 산업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보고 갈 건데요. 저희가 제조업이나 광업, 오일앤가스, 농업 이런 산업에서 저희가 이미 많은 장비들이 사용되고 있고 센서에서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보면 이런 데이터들이 분석되지 못하고 다 버려집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디바이스 상태의 데이터 부족을 뽑을 수 있겠죠. 96%가 보통 이렇게 리스트업이 됐는데 이유가 너무 다양한 디바이스의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정형으로 발생되는 데이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이 온프레미스 저장하기가 매우 어렵죠. 또 비용적인 문제, 또 물리적인 문제로 데이터들이 정기적으로 데이터가 모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실제로 분석해야 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실제로 이 데이터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 문제 때문에 사실상 인더스트리 IoT에서 이 IoT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온 서비스가 IoT 사이트와이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 현장에서 각각의 산업 장비들을 구성 요소로 정의하고 라벨링하고 여기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로컬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AWS IoT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손쉽게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장비 리스트나 이런 어떤 흘러가는 이런 프로세스들을 도식화해서 뷰로 브라우징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진단과 또 설비 간의 프로세스를 향상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로컬 게이트에는 어떤 부분들이 사용되냐? 산업 현재 인더스트리 IoT에서 표준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프로토콜이 바로 OPC UA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AWS IoT로 보내실 수 있고 로컬 게이트로 사용될 수 있는 장비는 사이트와이즈가 설치된 서드파티 디바이스나 저희들의 스노우볼 엣지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IoT 사이트와이즈에서 뷰가 어떻게 보이냐라고 보시는 화면인데요. 지금 워크쉘과 프로세스를 같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로봇으로 페인트를 바르는 부스에 대한 사이트와이즈 뷰 화면입니다. 바로 여기에 로봇 암과 환풍기 또 페인트 펌프의 요소를 다 보실 수가 있고 바로 클릭을 하면 실제로 이 펌프가 어떤 타입인지 어떤 펌웨어를 가진지 보실 수가 있고 어떻게 센싱 데이터가 수집되고 지표 데이터를 보실 수 있는지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가 있는데 IoT 이벤트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 프리뷰 상태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IoT 센서에서 모이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아서 실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정의하고 또 이 정의된 이벤트를 픽스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는가를 간단하게 플로우화해서 만드실 수 있는 서비스고요. 예를 들어서 냉동고 안에 온도계와 습도계가 모두 있다고 보죠. 여기가 센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 이 두 개 값이 동시에 오릅니다. 동시에 상향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이 이벤트를 센서 하나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두 개를 다 보면 습도까지 오르는 걸 봐서는 문이 열렸다라는 어떤 이벤트를 저희가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문이 열렸는 이벤트가 정의가 나면 어떻게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가 이제 나오죠. 문을 닫아야죠, 누군가 가서. 그래서 담당자, 그 공장에 있는 누구 담당자에게 알림이 가거나 혹은 어떤 서버 모터를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문을 닫는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여러 센서의 데이터를 결합해서 어떤 액션을 취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아까 같이 냉장고가 사실 계속 열려 있으면 냉동고가 열려 있으면 안에 있는 식품이 다 상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실패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도와드리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솔루션에 엔드투엔드로 적용할 수 있는 제가 IoT의 11개의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프리뷰 상태인 사이트와이즈와 이벤트를 빼고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바로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 AWS IoT 장점에 대해서 한번 쭉 말씀을 드리면, 엣지부터 아까 엣지 말씀드리는 그린그래스나 이런 엣지부터 클라우드까지 거의 모든 유즈 케이스의 IoT 서비스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실 수가 있고, 또 클라우드에서 모델을 만들어서 계속 선순환 구도로 돌리면서 여러분들이 만든 모델이 계속 정확한 비즈니스 결과물을 가져갈 수 있도록 개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또 디바이스 인증, 또 보안, 또 권한 부여, 암호화, 감사,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데모, 이런 것 데모 디펜더에 대한 데모를 보셨다시피 잘 아시다시피 장비의 데이터 보안도 유지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수백만 개의 디바이스에서 나오는 수억 개 이상의 메시지들을 지원하는 저희가 안전하고 입증된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이렇게 세션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띵들의 값들을 모두 알게 되고, 추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저희들 AWS IoT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이 같이 나가는 첨부 파일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링크를 제가 같이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BLE 데모라든지 또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호환 디바이스들에 대한 리스트를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저희 엑스포 부스에서 좀 데모 중인 그 해당 데모에 관련돼 있는 세이지메이커와 연결돼 있는 여러 가지 세션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또 이후 세션에 해당 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게 저희가 이 모델을 만들고 학습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